정부, 관계부처, 가해기업 등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조차 제대로 못하고 가족을 편안히 보내주지도 못한 PGH 보일러를 사용한 옥시는 지난 2018년 8월까지 1, 2, 3차 조사 판정에 의해 1, 2단계 피해자 약 450명에게 배보상했지만 3, 4단계 피해자 혹은 특별법 구제 개정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들은 가해기업으로부터 사과도 배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위는 최종 조정안을 가해기업에게 제시하여 가부를 3월 말 오늘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단체 대표들에게 이번 조정안에 대하여 조정 대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수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4월 3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피단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님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 조정위원회를 도와 피해자들이 수용할 만한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피해자를 내고 원료 물질을 공급한 SK가 조정안에 1,500원 정도의 조정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주청에서 통과시켜가지고. SK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SK가 우리를 위해서 사과하고 피해자 복구를 지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수조 원의 주식 차익을 잃었으면서 겨우 1,500원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언론 포위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피해자들이 반대해서 부결이 된다면 SK 예경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재판에 우리를 피해자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SK가 먼저 우리 피해자들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자님들 다 아시겠잖아요. 주식 분할해서 수조 원씩 지금 벌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없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 조정안의 분담금 비율이 특별법상의 부재금 분담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과 피해자의 수에 비례하여 분담금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지난 18년간 동안 원료를 공급한 업체 SK의 책임성은 그에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상의 분담금 비율로 하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제공과 원료 공급을 한 SK의 특별한 지원금이 추가되어야 본 조정안이 성사될 것입니다. 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SK는 1,530억 원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원통합니다. 가해기업들은 기업 이념에 부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본 조정안이 수용되려면 분담금 비율이 낮은 SK를 비롯한 가해기업들은 추가 지원금을 기부해서 총액을 증액시켜 피해자들의 수용성을 높여줘야 이 조정안이 성립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현 조정안은 정부의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것은 분명 악덕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같이 정부 부처의 안전관리 부실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기인되었습니다. 헤럴드 경제 참고해 주시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의 환경부는 원료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각각 부실하게 처리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현 질병관리청은 2011년 원료인 CMIT, MIT에 대한 독성 실험 과정을 부실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폐손상을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PHMG 제조 신고부터 공정까지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적극적인 기업 압박을 통해서 총수 압박을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정부 책임에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SK 케미칼은 케미칼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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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기업 애경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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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도 벌써 1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11년은 다 빼먹고 이제 현 시점 2022년 지금부터 대상을 하겠다고 하니 이거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시점은 무려 28년 전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0 가습기 메이트가 제일 먼저 SK가 이것을 개발해서 다 원료물질을 다 팔았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질병, 폐섬유화증을 얻어서 사망한 후 또는 투병 중에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으로 알게 된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원금 연령 대상은 조정 신청 절차 개시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피해자 중에 2021년 이후에 영아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의 연령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지원금 연령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최초의 의학적 진단일로 기준일을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조정안이 나온 걸 보면은 가해기업 분담금 비율이 낮은 SK케미칼을 비롯한 가해기업들을 추가 지원금을 하여 전체 지원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피해자들이나 고해 치료자들의 가중치를 적용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세요. 현재 20몇 년 된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현 시점 조정이라는 2022년 현재의 기준으로다가 조정안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 11년 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11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살부터 10살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더 작게 주려고 그랬겠죠. 1세부터 10세까지는 없는 그 유령의 그 나이대로 해갖고 70세가 넘으면 엄청나게 작게 줍니다. 그러면 있지도 않은 유령의 그걸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상한다, 이렇게 많이 조정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 겁니다. 다섯 번째, 가습기 살균제 전체 피해자가 현재 7,013명이 있습니다. 판정 대기자가 5,295명입니다.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단일 사건으로 최대의 사건 참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환경부에서 조속한 판정을 하길 바라며 현재 피해 등급을 산정할 때 폐 기능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맞게 건강 상태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를 썼을 때 이 살균제가 폐에만 들어갑니까?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귀로 눈으로 전신으로 돌아가서 피가 다 전신질환이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가 다 손상되는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한 가지만 갖고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대통령 당선인과 가해기업 총수와 피해자 단체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10여 년 동안을 길거리를 헤매면서 국회를 다니면서 사회적 참사위를 다니면서 얼마나 피 터지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잘난 국회의원들 다 우리 법안을 보면 특별법이 다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SK 총수가 다른 총수들도 다 나와서 무릎을 맞대고 이 핏소리가 어디서 나는가를 보고 그 핏소리를 잠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만하고 합당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당선인이 가해기업 총수들과 피해자의 대표를 만남을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그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선인의 공약한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세워지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핏소리가 멈춰지고 각종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없고 지친 피해자들의 피 터지는 절기의 호소를 당선인은 외면치 마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기업 롯데마트를 처벌하라. 사령기업 옥시는 합당한 배상을 하라. 배상하라. 그런데 아직도 손실보상액 여러 가지를 따져먹고 있습니다. 경 15만 원 더 지급했으니 4분기 손실보상액이 50만 원이니 매출이 올라도 순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배달로 인한 매출이 올라가도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 대행업체 수수료를 지급하면 손실이 더 주는 상황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상합니까? 이 와중에 국장에서 터지는 일이 있습니다. 영업 제한이 슬슬 완화되니 건물주들이 슬슬 월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스물스물 올리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부는 줬다 뺐고 건물주는 다시 더 뺐고 뺏기는 삶의 연속을 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목의 상인들은 서서히 죽어가는데 배달앱들, 배달 대행업체들, 금융사들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상인들 밥 나눠 가지는 사람들 고통 분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확대 부탁드립니다. 현재 5인 미만 1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1억 이하의 1.7% 저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 이상의 사업장은 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매장 규모가 커서 혹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이 작은 업종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국민들 친화적으로 이곳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뒤에는 병력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뭐 옆에는 경찰 차벽이 서 있어서 과거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이 듭니다. 인수위가 이런 점을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공약 중에서도 지키지 않을 것이 있다, 공약 중에서도 뺄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공약이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지받아서 투표로 당선이 된 것인데 빌공짜 공약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다른 공약은 몰라도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그리고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만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공약도 지켜야겠지만 이 공약은 정말 우선순위에 넣고 신속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당선자께서도 인수위 회의 때 그 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조치해달라, 이런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사안을 긴급한 민생 현안을 제쳐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많았지만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런 발언을 직접 하셨다는 데는 상당히 감사를 하는데, 이런 염려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금 당선되신 지 20일이 넘었고요. 당선인의 지시가 있은 지 거의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지, 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위가 신속하게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인수위에 몇 가지, 당선인과 인수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을 완전하고 정당한 보상 지급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당선인께서도 선거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 손실보상을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행 100%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90% 보상하고 있는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법 개정 없이 이것이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야당이 되는 이제 민주당과 협치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정치력을 보여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집합제한 조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피해 지원, 충분한 그리고 두터운 피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다한 채무와 경영위기로 도산에 직면하고 오히려 복지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피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캠코를 활용해서 코로나로 인한 증가한 채무를 캠코가 매입하고 특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부는 탕감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캠코가 서울회생법원 등과 협약을 맺어서 파산, 회생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대상자가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 지원, 손실보상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복지행정이 이분들을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과감한 지원을 해줘야 아주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는 그런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당선인과 인수위가 정말로 국민의 구체적인 삶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빚을 전부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정부가 이 책임을 다 해주셔야겠죠. 세정부께서 이 중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빚 문제들 적극 떠안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빚을 다 떠안으셨는데 당선인께서는 중소상인들에게 어떤 걸 해주실지 보여주시면 될 것입니다. 예, 50조 원 이상 자금 확보해서 온전한 손실보상, 그다음에 채무 조정 하실 거라 믿게. 선거 때는 자영업자 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는데 왜 자영업자들을 안 만나줍니까? 저희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고 인수위에서 그걸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영업자를 만나주기 바랍니다. 성평등은 시대정신 성평등 추진 총괄부서 설치하라! 도움이 아니라면 아침밥을 먹을 수도, 유치원에 가는 버스에 오를 수도 없다. 당선인에게 국가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절대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초기 국가에서 여성은 정치, 교육, 재산권, 안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배제되었고 국가로부터 또 법으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었습니다. 국가가 여성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조차 비슷합니다. 법, 제도, 정책, 규칙, 질서, 문화 등 거의 모든 것들을 남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절대 다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 또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임금, 승진, 인사, 해고 등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나마 차별이 적다고 말하고 있는 공직사회에서조차 이는 비슷합니다. 성별, 직무 분리를 통해 기획, 감사, 인사, 예산 등 중심 업무는 주로 남성에게 배정돼 여성을 배제시키는 관행은 여전해서 여성 공무원은 민원, 여성부, 복지, 교육, 총무 등 주변 업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은 해마다 늘어 신규 입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지 오래이지만 이마저도 보육, 교육, 여성 관련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경찰, 소방, 국방 등은 아직도 절대 다수가 남성입니다. 또 전 분야에 걸쳐 정부 고위직의 남성 독점 현상은 민간 분야와 다를 바가 없어 2021년 중앙부처의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겨우 7.9%에 그쳤을 뿐입니다. 여가부가 했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행정기관의 정책 집행에서의 차별을 찾아내고 분석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을 줄여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도화하는 성주류화 전략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적 부분에서의 여성의 사회 진출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역설스럽게도 가장 차별이 만연한 분야이기 때문에 성주류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가부는 그동안 성별 영향평가를 통해 공무원의 정책 시행에 있어 법과 제도, 정책의 남성 편향성을 바로잡아 왔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였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성주류화 정책 전략의 구심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공무원의 법과 제도, 정책의 시행은 더 남성 편향적으로 쏠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는 행정초짜였던 899 시절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업무 중 하나가 성별 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때 왜 하필 내가 맡은 업무를 평가하는지, 왜 이런 평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대충 무성의한 태도로 일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을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성인지 관점이 필요하고 왜 사업마다 성별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지를 성인지 교육을 통해 차별을 인지해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제대로 된 그리고 편향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공무원에게 성별 영향평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정책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모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여성 또한 국민이며 모든 정책 분야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차별이 보여야 평등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장의 의지와 적극적인 관심, 지원이 뒤따라야 행정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이 되려는 자의 발언은 심히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별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성차별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선인은 인구의 반인 여성을 애써 지우려 노력하지 말고 성인지적 관점부터 높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주류화 전략이 정책 실현의 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가부를 총리급으로 지위를 격상시키고 강력한 성평등 추진 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일과 가정, 양육을 위한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용자들은 지원 시간을 늘리고 비용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이들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최소한의 근무 시간 보장 등을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요구들을 다른 부처가 제대로 수용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오히려 폐지됐을 때 이용자와 아이돌봄이들은 모두 혼란에 빠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합니다. 근거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즉시 철회하십시오. 이용자들은 오히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무책임한 폐지를 요구하고 혼란을 부추기지 않아야 합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에서의 1위는 가족정책, 한부모 아이돌봄 사업과 2위 청소년 정책사업, 3위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과 4위
여성 정책 순위다. 2020년에 여가부 총 지출 내역을 보면 여가부 예산의 약 87%가 자체 사업이 아닌 국고 보조금으로 지출되었고, 특히 지자체 보조금이 약 8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개 지자체로 보내지는 여가부의 지자체 보조금은 주로 아이돌범 서비스, 저소득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청소년 지원사업 등에 쓰였다.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리면 지자체, 시 또는 구가 예산을 매칭하여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즉 정부 국조 보조금과 시도 예산 매칭으로 시도가 사업을 집행하거나, 어떤 사업은 정부 국고 보조금과 시도 보조금으로 예산을 내려서 기초단체 구에서 사업을 집행하였다. 이런 사업 구조를 감안하면 2020년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는 정부 부처 간 업무 이관, 조정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 사업의 집행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및 사업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지금까지 여가부가 추진해온 이런 사업 방식도 문제가 상당하다. 정부가 보조금을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이런 국고보조 사업 상당수는 대부분 민간 입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여성 정책,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도 제약이 크고, 민간 위탁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 여성 정책, 돌봄 정책의 절대적인 부분이 정부 재정 보조에 의존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여성 정책, 돌봄 정책의 예산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 여성 노동 정책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정부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정책 분야로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아무 고민도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 한때 지자체 노동 정책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지만 여성 노동 정책을 고민하는 지자체는 극소수인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제대로 된 대안도 없는 여가부 폐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많은 여성들이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진단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차별, 임금차별, 승진차별은 여전히 공고하고 단단하다. 여성가족부 사업 상당 부분이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대안 없는 여가부 폐지는 지자체 여성지원사업의 상당한 혼란의 축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여가부 사업의 부족한 점을 살피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자체가 실질적인 여성 정책, 여성 노동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여성 전담 부서와 정부 여성 정책이 필요하다. 6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대선은 20대의 표를 얻기 위해 여성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선거였고, 급기야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 여성 전담 부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매우 높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이런 상황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동 현장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여성 정책, 여성 노동 정책 발전 방향을